제가 소설의 사전적 정의를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리소설,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그 사건을 추리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흥미에 중점을 두는 소설. 풍자소설, 문학인물과 사회의 결점, 모순, 불합리 따위를 풍자하는 소설. 판타지소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우리의 경험 현실과는 다른 시공간에서 초자연적 존재들에 의해 펼쳐지는 초자연적 사건을 다루는 일종의 가상소설. 연애소설,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소설로 로맨스 소설이라고 많이 불린다. 지금부터 당신이 책방 주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 책은 어떤 코너에 어울리는 책일까요? 제 책은 어쩌면 가장 많이 시집 코너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에세이 코너에도 한두 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꿈은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도서에 꽂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안녕하세요.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경계를 허물다의 사회를 맡은 시인 오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작가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작가님들의 인사와 축제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고은 작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지금 정말 코로나로 거의 2년째 많은 분들이 동선도 위축되고 여러 행사도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또 이렇게 제가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들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감정으로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거 거의 영순위 아니었을까 싶어요. 2013년에 출간된 밤의 여행자들이 얼마 전에 대거상이라는 커다란 상을 수상했잖아요. 상을 받고 뭔가 그냥 기쁘긴 기뻤겠지만 다른 의미로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수상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놀람이었는데 다른 의미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추리소설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갈래들, 문학의 갈래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게 좀 재미있는 신선한 자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경계를 허물다인데 아마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런 추리소설이 맞나? 하지만 추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윤고은 작가님 특유의 그 서늘한 문체랑 결합해서 작품 다읽는 내내 뭔가 소름이 계속 돋는 상황으로 저는 책을 끝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작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소설가 이미애 작가님과도 인사 나눠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설가 이미애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 작가 축제에 초청될 때 반은 이제 뭐 소설가의 마음이지만 절반은 이걸 나중에 함께 하실 독자님들의 마음으로 조금 좀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하자라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작가로 산 날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독자였던 기간이 훨씬 길고 앞으로 살 날에도 독자의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쓴 사람들을 목소리랑 얼굴이랑 표정 같은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방송 만드시는 분들 얼굴도 이렇게 다 면면을 다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지금 저한테는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애 작가님 눈 초롱초롱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 전에 달러구트 꿈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마 그거 탈고하시고 출간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나서 이제 네, 맞아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었어요. 네. 서점에 가면 작가님 책이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인 매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 많은 분들은 뭐 성별이나
그 연령을 초월한 어떤 그 사랑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랑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책을 제가 쓴 거긴 하지만 선택하는 거는 어차피 보시는 분들의 몫이라서 제 손에 떠난 책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항상 뭔가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수가 있나? 이렇게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접하고 그걸 또 직접 사게 되기까지 많은 우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많은 선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도 아 정말 쓰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저랑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봐서는 너 어떤 책 좋아해? 이렇게 말해봤자 사실 되게 표면적인 얘기만 나오고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 책을 좋아해 주신다는 거는 나 이런 책 진짜 기다려왔어. 좋아해. 읽어보니까 재밌어. 라고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좀 취향이 맞는 사람을 단시간에 아주 많이 만난 느낌? 그래서 좀 설레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기분이에요. 네. 어쩌면 이미혜 작가님이 독자였다가 작가가 된 것도 우연히 필연이 되는 과정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미국의 맨러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Hello. 네,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하게 된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Oh, this is a lot of fun. I'm only sorry that I can't be there in person. I'm generally very introverted, and I've actually, one of the things about the pandemic is that it's made it a lot easier to attend festivals because we don't have to travel. But this is one of those cases where I really wish I could. I would love to be there. I've never been to Korea, and it's on my bucket list to get there at some point. So I'm sorry I can't be there in person, but it's wonderful to at least have the technology to be able to do this remotely. 네, 맨러프 작가님 말씀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소설은 드라마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 미드 재밌는데 하면 다 원작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왠지 좋은 소설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영상화 작업으로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설이 영상화 되었을 때 그리고 영상화된 결과물을 보셨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Well, first of all, it's as wonderful as you would imagine. Really interesting thing for me, though, I had always said that whatever the adaptation of my novel turns out to be, I always have my version of the story. I'm not one of those authors who's territorial and needs to have a carbon copy of the book on the screen, but you never really know how you're going to feel until you see it. And so I was very pleased that when I finally got to see the show, that it was true, that I was fine with the fact that it was not exactly like the book. It was actually rather wonderful to see this adaptation and see it was like watching an alternate reality version of the story where I recognized all of the individual events and the characters, but they were being interpreted in a different way. So it was just this sort of a wonderful experience to be able to see it that way, to see Misha Green's adaptation of the story. And I was very glad that I am not one of those sort of very territorial writers who get very upset that it's not exactly the way they did it. So that was nice. 미디어가 달라지면 수용 방식뿐만 아니라 작품의 어떤 결 같은 것도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이제 렌즈 삼아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러브크래프트 후속편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I'm working on a sequel. I don't know yet what my publisher will think. Part of the problem is that if I actually do go back to the story, I'm not going to want to just write one more book. To do it justice, I would probably have to write 2 or 3 more. And that's a long commitment in time and energy, and I write very slowly, so I will still have to see what my publisher thinks about that. But I'm generally not a sequel person. I generally believe that a book that's worth telling should really use up the idea that gave birth to it. But I just keep thinking about these characters, and I keep thinking I have more to say with them. So I would like to go back and do more. And I should know within the next few months what my publisher will think of that idea, and then we'll see. But I would hope to, yeah. 네, 아무래도 맨러프 작가님의 독자분들은 후속편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Ну,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тому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это общение культур, общение литератур. Литература это обычно продукт, так сказать, внутренне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Литературные вещи пишу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своего народа. И вот, чтобы понять каждый народ, мне кажется, лучше всего читать его литературу, поскольку литература, хорошая литература, не содержит ни пропаганды, не пытается никого никуда затащить. Хорошая литература, она отражает дух народа. Поэтому я обычно призываю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закрыть интернет, выключить телевизор, отложить газеты и читать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인터넷, 신문, 기타 미디어가 아니라 책으로 돌아와서 문학 작품을 열심히 읽는 독자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수년간 고대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작가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Я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одверг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формации. В своей жизни я читал больше по-древнерусски, чем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ак сложилось. Если я работал 6-8 часов в день с древнерусскими текстами, то с русскими текстами я работал часа 2 в день. 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конечно, преимущество за древнерусским языком.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мир,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ая планета, я бы сказал. И вот когда я понял, что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я больше там, чем здесь, мне захотелось открыть этот мир для читателей. И тогда я написал роман «Лавр». И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от та удивительная атмосфера, я бы сказал, музыка Древней Руси, она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и современным читателя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 데서 그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전혀 다른 세상을 창조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의 작가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어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단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죠. 서점 직원분들과 사서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에서도 사람들마다 찾아내는 것이 정말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로맨스에 집중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 있는 미스터리에 집중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지 그 현실성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네 분의 작가님께서는 하나의 작품이 장르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 대해서 맨러프 작가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the weird thing for me is that I decided I wanted to be a writer when I was about 5 years old. So nobody ever told me that you couldn't mix genres to begin with. So that's just how I've always seen fiction. I know that for a lot of people, this is a strange idea, but I basically taught myself how to tell stories when I was growing up, and I've always felt fine with combining from whatever genre or tradition I felt like, as long as it served the story. My very first novel, Fool on the Hill, was basically I was in college. It was time to write a book that I could actually publish, so that, you know, because I was getting to the point where I had to start paying for my own food and my own lodgings, and I basically took ideas for 4 different novels and put them all together in one book. And this should have been a recipe for disaster, but it turned out I had a talent for combining very unusual, diverse storylines and making them work.
So this is just always the way I've written, and I've been very fortunate that I've always had publishers who've been willing to indulge me in this. Another thing is that, unlike most authors, I haven't stuck to one specific genre throughout my career. All of my books are quit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 just have always written what I felt like writing, and it's fun for me. The publicists at the publishing houses who have to sell my books are not always happy about this, because it's very difficult. If you liked Matt Ruff's last book, well, his new book is completely different and may not be to your taste at all. So it's good for me. It's not always fun for my publicists, but yeah, I think it's wonderful. So it's amazing what you can do when you don't set artificial boundaries on what you can write. 장르를 설정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구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섞일 수밖에 없었다는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Да, я совершенно согласен с тем, что смешение жанров – это продуктивный момент. Скучно, когда человек выбирает один жанр, например, исторический или научно-фантастический, и начинает в нем писать. Он напоминает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ребенка, который берет книгу для раскрашивания, и по известным линиям он просто проставляет свои цвета. Так работать неинтерес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интересно, когда ты берешь один жанр, в него вкладываешь другой. Ну вот самое, может быть, известное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событие такого рода – это роман Достоевского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Формально говоря, это детектив, но реально это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философских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романов в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То есть в рамки детектива включена совсем другая материя. У меня, я не пытаюсь сравнивать себя с Достоевским, но я учусь у классиков, и у меня несколько романов формально принадлежат к жанровой литературе. Реально они не являются жанровой литературой. Например, у меня есть роман «Лавр», о котором я упоминал. Это формально 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 но реально это совсем о другом. Это не история, а история души, ес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выражением Лермонтова. И я даже на обложке в качестве подзаголовка написал не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 «Лавр» – не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 Также у меня есть формально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оман,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Авиатор». Э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 о фантастике, а об истории и о человеческой душ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каяния и других вещах, которые лежат довольно далеко от проблем научной фантастики. Поэтому я бы сказал, что смешение жанров – это великая вещ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말씀하시니까 그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와닿았던 것 같고요. 어떤 장르인지 소설을 읽고 명명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소설은 더욱더 돋보여진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혜 작가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쓸 때 먼저 소재가 먼저 떠오르고 나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드는 편인데, 저도 꽤 오래 소재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장르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하게 됐던 이유가, 저는 이제 공모전이나 뭔가 처음에 그런 등단하는 방법 같은 거를 찾아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포기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어느 분야에 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공모전을 위해서 글을 쓰기보다는 제 글로 평가를 받고 싶은데 어떤 장르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르라는 거는 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건 미스터리인데 로맨스가 약간 섞여 있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지 나를 위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였을 때 다 다른 걸 텐데 우리는 다 같이 비슷하게 묶여버리는구나. 그냥 뭔가 팀버튼의 영화가 팀버튼의 영화야. 이렇게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결국에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공모전에 내면은 나는 그냥 많은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예상했던 판타지가 아니네 라는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쓸 때는 자유로웠는데 평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갑갑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눠져 있고 하지만 뭔가 창작자를 좀 옥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서서 두 작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자는 일단 장르에 국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전제하고 있고요. 확실히 장르라는 것이 많이 섞이고 많이 자연스럽게, 대신 자연스럽게 섞이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신선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르라는 것이 누군가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활용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어떤 부분에 가둬버리는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고은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장르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재미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은 한국에서 또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MBTI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이 소설을 지난해에 이제 영어로 번역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부여된 수식어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거상 같은 경우는 추리작가협회,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이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리소설적인 요소가 있나 이런 시각으로 저도 보게 되고 워낙 제가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라고 MBTI 우리 결과 나오면 와 맞아 나는 MFP야 뭐 인프피야 하듯이 그렇게 동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같은 작품에 대해서 이제 판타지 문학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판타지 이거 맞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고 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에코 스릴러라는 수식어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생태 스릴러 내가 다 좋아하는 요소들인데 왜 인식을 못했지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약간 성격 유형 검사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치 기능을 가진 어떤 구분법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전혀 어떤 것을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니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건 제가 이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소설을 쓴 거는 한 7, 8년 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간 이동을 한 셈이기도 하지만요. 언어가 다르게 출간이 됐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된 셈이기도 하지만 시간 이동을 한 셈이기도 한 거거든요. 시차가 7, 8년 정도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다시 많이 읽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부여된 어떤 장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어떤 흐름, 유행이 조금 반영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 소설에는 코로나 같은 상황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공포스럽게 재난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대의 맥락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을 했지만 한 권의 어떤 책이 있을 때 10명이 그 책을 읽었을 때 다 다르게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학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나 자신의 이름이 장르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작가님들께 보내는 독자분들의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품 속 인물은 어떻게 만드세요? 관계도를 꼼꼼하게 잡고 쓰는 건가요? 작가님을 소설로 표현한다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도 한번 곰곰 떠올려 봤는데 저는 캐릭터면 처음으로 산책 나간 강아지
것 같고 장르는 코미디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신기하겠어요. 호기심도 많을 테고 하지만 호기심만 많은 게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겁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당탕탕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것 같고 장르가 시트콤에 가까운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작가님들은 어떤 대답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미혜 작가님부터 답해 주시죠. 저는 소설을 쓸 때 인물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일단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글을 끝까지 쓸 때도 엑셀에다가 챕터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엮는 걸 많이 하고 위치를 많이 바꾸거든요. 제가 써놓고 단락끼리 위치를 굉장히 많이 바꿔요. 한 몇백 번을 바꾸는데 그 제일 잘 읽히는 걸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쓰는 게 좀 체화가 돼 있어가지고 인물들도 엑셀에다가 정리를 많이 하는데요. 인물에다가 일단 특정 배우의 사진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비슷한 뭐 캐릭터, 만화 캐릭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옷 같은 거를 핀터레스트에서 찾아가지고 붙여넣기도 하고 또 뭐 대사나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하는 하루 루틴 같은 거를 적어놓기도 하고 이름이나 나이나 즐겨 듣는 음악은 이런 걸 것 같다 막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놓거든요. 해놓는데 이게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다른 캐릭터가 돼요. 근데 새로 넣는 그 부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아 원래 이 캐릭터는 여기가 자기가 맞는 옷이구나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정리해 놓으면은 제가 뽑아 쓰기도 편하고 다시 고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변 인물들의 특성 아니면은 제가 가진 면들에서 하나씩 뽑아서 뭐 인물들한테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채롭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파일을 만들어 놨다가 뭐 다른 작품에도 쓸 수 있도록 좀 쓴 것들은 이제 X 표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고 제 인생을 소설의 어떤 장르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밝은 형태의 미스테리 밝은 형태의 미스터리. 네, 조금 밝은 느낌의 미스테리라고 제 인생을 표현하면 저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주연인 줄 알고 있는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있는 단역인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단역인 걸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배경으로 묘사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냥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주인공인 것 같고 지금도 막 뭐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지만 또 이건 또 집에 가면은 금방 잊혀지는 기억이거든요. 금방 이제 저는 아 그래 내가 원래 집에서 그래 설거지 하는 사람이지 약간 이렇게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인공인 것 같다가도 아 그래 내가 그냥 이런 삶이지 하고 그냥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인공인 줄 아는 단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단역인 줄 아는 주인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글을 쓰는 작가님 제가 처음 만나봤거든요. 아마 행과열을 배열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 툴을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윤고은 작가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이미혜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랑 너무 반대인 것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엑셀을 써본 지가 한 2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럼 한 살 때 쓰셨나 봐요. 아니요. 네, 대학 때 과제 그거 말고는 해서 저는 이제 그리고 관리를 좀 못하는 스타일, 인물 관리가 안 되는 스타일, 굳이 따지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인물은 그냥 물론 메모는 합니다. 인물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어떤 떠오르는 기억들을 모아두고 메모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옮기긴 하는데 가끔은 그 메모마저도 관리가 안 되는 스타일. 그래서 분명히 엄청난 뭐 메모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분명히 훔쳐갔다 혹은 사라졌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엄청난 조각은 늘 한 번도 작품에 넣어본 적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윤고은 작가님의 다음 작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조각이. 다음 작품에도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근데 아무튼 주변에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만약에 이미혜 작가님을 제가 만났으면 이미혜 작가님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든지 오늘
물론 책으로 뵙고 이제 처음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뵙는 두 작가님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선택의 기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선택 지점을 자주 물어보는 거를 좀 즐겨서 인물을 만드는 편이고요. 저의 이제 장르는 이옥 씨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시트콤인 것 같습니다. 시트콤. 인증해주지 마세요. 야, 너무 공감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오은 시인님이 예. 출연하신 그 시트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첫 산책을 나간 강아지인데 견주하시겠습니까? 견주 아니 저는 그 옆에 첫 산책을 나온 다른 강아지가 있어요. 네, 근데 첫 산책 나오자마자 네. 이렇게 삐끗하는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네, 정말 그 장면 상상하니까 엄청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경계하면서도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쵸.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Я пишу, разумеется, подготовившись. У меня е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ом, каким должен быть каждый персонаж. Но я не придаю своей подготовке слишком большого знач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знаете, я бы сравнил создание персонажей с созданием Господом человека, только в очень маленьком масштабе, в нашем человеческом масштабе. Автор – это маленький демиург, и он создает вот таких же маленьких, как он, людей. Но он создает их, подобно Богу, из глины своих слов. И они лежат неживые. И только когда автор, как демиург, вдыхает в них жизнь, они оживают и начинают двигаться своими силами. И вот это самый счастливый момент для автора, я думаю, когда герои становя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а значит живыми. Если они становятся живыми, значит роман получился. Если они остаются глиняными куклами, значит что-то пошло не так, как говорит компьютер. И надо смотреть,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писывать, передумывать. Вот. Что касается осознания себя как жанра, как романа, то, наверное, это какое-то полифоническ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Наверное, вот это то смешение жанров, о котором мы говорили в начале нашей беседы. Тут и комедия, и драма,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и все что угодно. Это ведь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Своя жизнь – это та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которую знаешь лучше всего. 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т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се жанры. 네, 인생이 뭐 하루하루 똑같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러프 작가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Yeah, when I generally I don't use an Excel spreadsheet either, although that might be a good idea sometimes. But I generally have always felt that if I can't keep it straight in my own head, then it's just not, you know, I try to keep even really complicated ideas straight in my own head, because if I forget them, then they probably weren't very good to begin with. But typically when I start writing, I have a general idea of who my main characters are and how they relate to one another. And I just start writing the story. And the way this evolves typically is that I will reach a point in the story where I need the character to do something, and I know why I want them to do it. I have a reason related to the plot, but I may not know why they want to do it. And so I have to sort of figure out, well, what is their motivation for doing this? And in that way, I come to know, they gain depth and I come to know them better. So for example, in Lovecraft Country, the character of Letitia gets a surprise windfall of money, and she decides to buy a house. She's a Black woman in the 1950s, and
she decides to buy a house in a white neighborhood, which is already a pretty perilous thing to do. And she gets a surprisingly good deal on the house. And it turns out that's because the house is haunted. So she's dealing with neighbors who don't want her there, who, happily kill her if they could. And then she's also got this ghost who doesn't want her there. And most people at that point would say, well, I'm leaving then. And so I had to figure out why is she different? Why is she going to stick this out? And part of the answer is just that at that time, Black people in America could generally not get mortgages. So the contract under which she buys this house, basically, if she leaves, she loses all of her money. She doesn't get anything back. So if she wants a house, this is her only chance. But the other thing about Letitia, as I was writing, I discovered is she's Christian, and she's a particular kind of Christian who views God as her co-conspirator in a way that, she believes that God wants her to have this house. And that sounds very narcissistic, very self-centered, but by thinking about it that way, she's basically able to give herself the courage. It's like she's not a woman alone facing all of these terrible forces. She's, God wants her to succeed, and as long as she has faith, she can get this. It can work out. There's a way to make this happen. And that's generally how I develop my characters. As I go along, I will encounter a situation where I need to understand why they are behaving the way they do, and they gain more weight as I do this. As far as putting myself in a novel, I mean, my very first novel, it's funny that everybody's talking about puppies. I actually, in Fool on the Hill, my first novel, I have a character, a dog named Ruff. It's a very minor part, but that was sort of my cameo appearance. But generally, I think I would be a minor character who's sort of watching what everybody else is doing. If I were going to be the character, I would not be the protagonist. For me, the joy of fiction is writing about other people just figuring out how other people think and how other people see the world. And I'm sort of the guy in the background just keeping an eye on things. And maybe occasionally making trouble. 관찰자가 되고 싶다, 관찰자이고 싶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작가의 욕망과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욕망이 충돌할 때 어느 쪽 편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제가 떠오르면 플롯이 딱딱 그려지나요? 소설 속에 반전을 넣을 때 제일 먼저 반전부터 생각하고 짜시나요? 아이디어가 번뜩하며 떠오르나요? 아니면 생각나는 스토리를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시나요? 작가님들이 세계관을 만드는 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하자면 윤고은 작가님의 무의, 이미애 작가님의 꿈백화점, 맨러프 작가님의 아덤, 에브가니 보돌라스킨 작가님의 냉동인간이 깨어난 나선병원, 이 모든 공간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창조된 공간입니다. 이런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자연히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윤고은 작가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제가 글을 쓰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글하고. 이게 어떤 지금부터 어느 시기 안에 내가 구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물론 계획은 무수히 세우지만 그대로 된 적이 없고요. 보통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어떤 자극점이 있습니다. 전 보통 굉장히 낯선 두 가지가 충돌하듯이 같이 웅크리고 있을 때 호기심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자면 밤의 여행자들에서 그 재난과 여행사라고 하는 것을, 재난과 여행을 결합시키는 방식인 거죠. 호기심을 느끼고 나면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소설을 쓸 때도요. 그러던 중에 동일본 대지진이 난 거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아주 오래전에 오려두었던 신문 조각,
그건 정말 한참 전이거든요. 그 신문 조각도 갑자기 끌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 안에서 어떤 것이 출발점이었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갈래들이 마침내 어느 지점에 와서 갑자기 저를 부추기면서 쓰게끔 만드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작품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2갈래일 때도 있고 3갈래일 때도 있고. 다만 그러면 이제 저는 메모들을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메모는 항상 도둑 맞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메모들로 최대한 근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아무 상관없이 있는 자극들이 자연스럽게 소설 안으로 흡수되고 휘발되어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무의라는 공간도 네.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죠. 말씀 들어보니까 작가님들 머릿속은 거대한 어떤 퍼즐판일 것 같고, 그 조각들을 상상과 일상을 결합해서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일종의 난장판으로 시작했다가 하나하나 그 인과관계를 갖게 되면서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미 작가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데뷔작이고 출간한 달러구트 꿈백화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꿈백화점을 생각하게 된 건 저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제 인생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 뭔가 좋은 물건을 사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는 일이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더 자는 걸, 그 시간을 10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만약에 집에 가는 길에, 퇴근길에 버스에 자리가 있을 때를 굉장히 좋아해요. 버스에 자리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가는 그 시간도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짧다고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버스에 자리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10분을 더 달콤하게 못 잘 수도 있는 거고, 급하게 일어나야 돼서. 그래서 매일매일 고정된 저만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사람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8시간이나 자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하루는 24시간인데. 네, 세상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맥락에서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잠을 자고 꿈꾸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정도 가니까 이게 굉장히 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을 사고 팔고, 뭐 제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제가 만든 세계는 잠이 들면은 제가 꿈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꿈 상점이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것이, 메커니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은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제 삶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일단 저를 위해서 그런 세계를 창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쓸 때는 몰랐죠. 근데 써놓고 나니까 좀 더 확실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맞아, 나도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역시 아니었어. 이래서 글을 쓰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면 저도 믿음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하게 됐고, 세계를 완전히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정말 만들어낸 세계인지 있는 거를 제가 간접 체험을 해서 기억에 남았던 거를 쓴 건지 약간 혼동되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본인의 욕망을 투영해서 공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예시로 든 거, 아침에 10분 더 자는 것, 그리고 버스에서 빈자리 발견하는 것, 둘 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이런 물음에서 시작되고, 그럼 8시간이나 잠을 자는데 꿈을 내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물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닿게 됩니다. 다음은 맨러프 작가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Yeah, the ideas come from all over the place. Sometimes I'll just have an idea for a cool sounding title, and I'll think for a long time, well, what would the story be about? At any given time, I've got like a half dozen to a dozen different story ideas bouncing around in my head, and I think about them for a long time, and eventually I become obsessed with one particular idea, and that is basically how I choose. I just sort of
become obsessed with a particular story, it's like they're baking back there and one of them is ready. And by the time I actually start writing, I generally have a very clear idea of the first third of the book, and I know how it's going to end. I will often have a very, I'll have the last line in mind. And in between that very clear beginning and that end, there's this much hazier area that's, if you sort of imagine a region of fog, and then here and there are mountains poking up out of the mist. These are specific scenes, things that I know are going to happen in the later part of the book. I just don't know exactly how I'm going to get from one to another. And so I will start writing, and by the time I finish that first third where I have a very clear vision, the fog will have rolled back a little bit and I'll know where I'm going to go next. And that just keeps going on that way. And at some point I reach this glorious moment where the front end of the book meets up with the back end, and it isn't finished yet, but at that point I know everything that's going to happen, and I know that it's going to work. And that is that moment of satisfaction that, yeah, the story I've been thinking about is actually going to exist and it's going to work. That's really the thing that motivates me. That's one of the most wonderful moments in writing for me. So that's generally how it works. I just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before I start writing, and then I find my way through the fog as I go along. 맨러브 작가님께서 말씀해 준 것을 들어보니까 그 여러 작가님들 중에 처음만 정해놓고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 휘적휘적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분도 계시는 반면, 어떤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만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지난한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설가 분들이 뭐 많이 계시다면 그 많은 수만큼이나 각각의 고뇌와 고통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부게인 작가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Когда я начинаю писать новый роман, я прежде всего думаю о том, что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хочу выразить. Например, идея покаяния. Мне захотелось написать о покаянии, и тогда я выбираю материал. Я беру,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романа «Лавр», я беру средневековое житие Вита по латыни и в английском также обозначении, потому что этот материал может быть наилучший материал, чтобы говорить о покаянии. Когда мне нужно изобразить оторванность человека от его временного контекста, я в романе «Авиатор» замораживаю его, использую элемент, значит, научной фантастики, и я размораживаю его через 80 лет, и вот то огромное одиночество, которое он испытывает,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выразимым, способным быть выраженны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для меня не меньшее значение, чем тема, имеет, допустим, такой факт, как я пишу. Допустим,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или в третьем лице. Это огромная разница, потому что это совсем другой тип повествования. Первое лицо – это исповедальный тип повествования, это очень искренний, субъективный, в чем-то беззащитный. Третье лице – это почти в третьем лице, когда пишешь, это почти демиург. Это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почти все знает. Он знает, что думают все герои, и вообще он, так сказать, такой достаточно самонадеянный. Там нет вот этой щемящей интонации повествователя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Вот. Ну и не говоря о том, что этот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который в книге написан от третьего лица, возникает, он может что угодно сделать с героями, он может их даже убить. В то время как повествователь от первого лица дает нам гарантию, что пока он повествует, роман продолжается. То есть первое лицо – это известная гарантия
продолжение романа до конца без всяких неприя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몇십 년 동안 냉동인간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보통은 냉동인간에서 다시 일반 사람으로 깨어났을 때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작가들은 그 80년 동안 얼마나 이 인간이 외로웠을까를 주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뇌와 더불어 본인들의 어떤 창작 방식 그리고 창작 팁 같은 것들을 섞어서 이야기해 주셔서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설가 지망생들과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님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에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 말씀해 주세요. Ну,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мы сегодня встретились. И такие встречи очень полезные. Знаете, часто на различных книжных салонах, фестивалях практикуют выступление одного писателя. А вот то, что вы собрали таких замечательных автор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диалоге друг с другом,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Знаете, я вспомнил вот буквально сейчас одну забавную историю, бывшую с Львом Толстым. Его пригласили однажды вступить в общество трезвости. Он спросил, что это такое. И ему говорят, ну это когда люди собираются, чтобы не пить. Он спросил, он сказал тогда, а зачем собирать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пить? Но если собрались, то тогда уже надо выпить. Вот я считаю, что когда собираются писатели, пусть в виртуальной форме, очень хорошо, когда они ведут общую беседу, а не, как это часто бывает, отд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дставляя только себя. А так мы себя чувствуем очень хорошо в контексте, в таком замечательном писательском интернационале и чувствуем, что все-таки мировая литература, она едина. Спасиб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и моим коллегам-писателям. 예브게니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작가님이 시작은 도스토옙스키로 하셨고 끝은 톨스토이로 끝을 내셨습니다. 러시아 작가님인 게 확 드러나는 대목이죠. 다음은 맨러프 작가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Well, first of all, yes,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This has been a great pleasure. As far as advice, I think the main thing to say is that every writer is different. And this is a thing that, you know, people often ask very specific questions about what time of day do you write, what pen do you use, or when people still use pens, or what, you know, what kind of software do you use? And it's fine to ask these questions, but know that every writer's is a different way of doing things, and you should try to find what's most comfortable for you. Don't feel like you have to write the way, you know, anybody else does. And you should work on subjects that excite you and that interest you. And again, regardless of, don't write what you think you should write what you want to write. Because the pleasure you get from writing is going to be the biggest reward, most likely, that you get from this. And so it should be fun.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 다른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작가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설가라는 직업이 돈을 버는 직업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인생을 아주 낭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10년을 품고 있어도 되고 20년을 품고 있어도 되고 아주 어릴 때부터 품고 있어도 되는 아주 보편적이고 낭만적인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에 소설가를 꿈꾸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소설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느끼기에 저도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라는 그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왠지 내가 멋진 것 같고 오늘 하루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완성하는 기쁨도 그에 못지 않아요. 이거를 완성하는 기쁨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시면 진짜 작가가 이런 개운한 직업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꿈꾸시는 분들도 느긋하게 이 꿈꾸고 있는 상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도 괜찮으니까 정해서 내가 이걸 책임감 있게 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를 조금 약간 너무 납기가 없잖아요. 혼자 꿈꾸고 있으면 네네. 혼자만의 납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꿈을 진짜 이루는데 더 박차를 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꿈을 꾸는 상태도 좋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고은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소설을 좋아하시고 또 많이 좋아하다 보면 대부분은 또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소설가를 또 꿈꾸시는 분들께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좋아요라고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한 시기에 굉장히 집착적으로 제 책장에 있는 책을 뽑아서 작가들의 프로필을 보는 게 저의 취미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전인 거죠. 작가 지망생이었던 시절에 뽑아서 뭔가 조급했던 거예요. 이렇게 뽑아서 어떤 작가는 20살에 데뷔를 했네? 이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책을 덮고. 또 어떤 작가를 뽑았는데 이를테면 너무 시끄러운 고독, 보음이 흐라발 네네. 같은 작가의 이력은 저에게 너무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거의 50세가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런 작가를 보면 아 역시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믿어보고도 싶고 어떤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뭔가 이 책을 펼쳐서 약간 다른 작가들은 어느 시기에 첫 책을 냈을까를 굉장히 찾아보는 게 저만의 어떤 취미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펼쳐보긴 합니다만 지금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글을 계속 쓰게 만드는 것은 나만의 세계에 대한 나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세계를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한 사람 당신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 풀어내서 보여주시면 기꺼이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지금 몇 명입니까? 5분의 작가분이잖아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5명의 이 작가가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5개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굉장한 균형감을 가지고 둥둥 떠 있다는 건데 이런 시기를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저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제 그 책장에 이제 한동안은 오늘 계셨던 작가님들의 책을 한 곳에 모아두고 한 달간 살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즐길 거니까 독자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제 것도 포함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말씀이 좋았지만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말. 그러니까 내 세계가 뭔지, 내가 어떤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정말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예비 작가님들에게도 응원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순문학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설은 태어나고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고은 작가님의 신작 빈틈의 온기를 보면 9명의 나가 소개됩니다. 기록하는 나, 착각하는 나, 미래의 나, 겁이 많은 나 등이 모여서 윤고은이라는 나가 완성되는 거죠. 소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로 말하기에는 소설 속에 감추어진 매력이 정말 많죠. 네 분의 작가님들의 책 중에 한 권을 선정해서 친구들이랑 혹은 가족들과 함께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장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답변이 다 다를 겁니다. 책의 매력은 이렇게나 다채롭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인 오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5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안에는 3개의 단어가 혹은 뭐 어절이 적혀 있는데요. 그 단어와 어절을 문장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지만 외국 작가님부터 먼저 순서 그 권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예브게니 작가님,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어떤 번호를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단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Цифру 3. 3. 예, 3번을 고르셨고요. 제가 3번을 찾았습니다. 3번은 노란색 종이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단어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방, 가족, 폭탄. 이 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요. 왜요? 아니, 작가들인데요, 뭐. 예, 한 문장으로 만드셔도 좋지만 두 문장 이상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또 소설가분들은 또 서사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니까 두 문장 이상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맨 러프 작가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3번을 제외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ll take 5. 5번은 어떤 단어냐면요. 동전, 괴물, 오토바이. 이 세 단어를 넣어서 어떤 글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뭔가 경계를 허물다라는 섹션답게 키워드들이 예사로우면서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엔 이미혜 작가님부터 고를 기회를 드릴게요. 1번, 2번, 4번이 남아 있어요. 어떤 번호 고르시겠어요? 저 4번 하겠습니다. 4번. 4번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가위, 서점, 조명. 이런 단어가 있네요. 기발한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윤고은 작가님,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제가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오은 시인님이. 저는 그냥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농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동안. 저는 아까 그 달러구트 꿈백화점 2층을 계속 얘기를 하셨기 네네. 때문에 저는 1층 1위를 하겠습니다. 1층을? 네. 네, 1층에는 보통 백화점에 명품이 많죠? 가장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고은 작가님은 목공, 뭐라고요? 목공, 목공. 순례자, 뜨거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카드를 두 분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은 작가님하고 여기 미애 작가님 드릴 거고요. 2번도 볼 수 있나요? 예, 막간을 활용해서 제가 2번도 보여드릴게요. 계곡, 크리스마스, 변화. 뭐 예. 딱히 더 쉬워 보이지는 않죠? 예. 저희가 약간의 시간을 드렸고요. 먼저 가방과 가족과 폭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신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께서 어떤 글을 완성해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Пусть в сумках носят только книги. Пусть их читают в каждой семье. И пусть ни одна из книг не оставляет равнодушным. Пусть книга для их души будет бомбой. Пусть переворачивает их и поднимает в воздух. 폭탄이라는 게 어딘가를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혼의 폭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곱씹게 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맨러프 작가님의 글을 들어볼 텐데요. 맨러프 작가님이 고른 단어에는 동전, 괴물, 오토바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woman in the dream handed me a coin with a motorcycle on one side and a monster on the other and told me to keep it with me on my travels. 맨러프 작가님의 다음 작품에서 괴물과 오토바이가 양면에 있는 동전이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동전의 의미를 파헤치는 동시에 또 소설의 서사를 따라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미혜 작가님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단어로 어떤 글을 쓰셨는지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서점의 점원은 낡은 책구러미를 감싼 두툼한 노끈을 무딘 주머니 칼로 끊어내느라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침침한 조명 아래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가위 눌린 사람처럼 보였다. 뭔가 한 장면의 인물 묘사가 뭐 탁월한 어떤 글이었습니다. 근데 가위 눌리다라는 표현이 그 외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신기한 지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번역관 분들? 네, 통역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좋은 통역과 좋은 번역은 어쨌든 이 가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고은 작가님은 어떤 단어 뽑으셨죠? 제가 보기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단어였고 네. 목공과 순례자와 뜨거움, 추상 명사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글 한번 읽어주시죠. 전 그냥 마음을 비우고 만들었거든요. 네. 잃어버린 목공을 찾아서 오늘도 순례자는 뜨거움. 이겁니다. 어떻게? 네. 네. 어떤 느낌인지 확 오는 굉장히 직관적인 문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나 우리 네 분의 작가님들 저희가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짧은 시간 안에 멋진 문장들을 적어주셔서 저 또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